네,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막장 토론. 예, 정종권입니다. 회상원입니다. 예. 이번 월요일까지 연휴죠. 네, 월요일까지 현충일입니다. 아까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연휴 때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뭄이 거의 5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악의 가뭄이고 지난 5월 달에 내린 그 비의 양, 강우량이 평년작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평균 5월 강수량의 6%? 5%? 그러니까 너무 가물었네. 그래서 뭐 당장 농사는 물론이고 이 가뭄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식수가 문제되겠네요. 예, 식수뿐만 아니라 산불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렇죠. 네, 어쨌든 미니토마토님, 파김치님, 자몽님, 스르르님, 73님, 빌리님, 빌린가, 나야나님, 맑은미소님, 두부님, 한다나님, 인디고님, 예, 포청천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파김치님은 진짜 피곤하신 몸 상태가 파김치신데 네. 저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5월이 이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몹쓸 계절의 여왕 같아. 하여튼 이 가뭄이 심각한 게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 연휴 사이에 비가 온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 같은데 이런 일기예보도 꼭 맞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뭐 다른 이야기 할 일 없어요? 아니요, 뭐 다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저는 좀 약간 낯선 닉네임들이 좀 어디 누구요? 계시네. 아까 저 빌리님? 예, 빌리님도 좀 그렇고. 두부님 오셨었고 또 예. 파김치님 오셨었고 예. 카프카님도 오셨었고 그렇네. 네. 인디고님 뭐 공연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예. 예. 한국을 대표한 전국 합창제 가신다고 하니까 일본이시니까. 인디고 예. 잘하고 오십시오. 로미님 반갑습니다. 예. 예. 카프카님 예. 자, 오늘 방송은 뭐 어쨌든 뭐 지방선거 이야기는 해야겠는데 사건 사고부터 얘기 좀 합시다. 사건 사고 중에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네. 나도 혹 하다가 훅 나갈 뻔했다. 네.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무슨 새 정부 출범 기념 뭐 민원 뭐 하여튼 뭐 돈 준다고 해가지고 대출해 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전화했다고 하는데 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전반적으로 워낙 이게 단속이 강화되니까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근데 유독 노인층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한 70% 정도가 노인층,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전체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원래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전에 한 20% 정도였는데 지금 오히려 뭐 35% 40% 가까이 예, 늘었어요. 훨씬 더 늘어나고 예. 있어갖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노인 관련 단체도 그렇고 이런 데에서 이 대안을 좀 마련해보자 이렇게 여러 기사도 쓰고 그렇게 되는데 예. 왜 그런가? 왜 노인층들이 노이스피싱에 취약할까? 이런 뭐 연구 아니면 이게 사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심리적으로 외로운 분이 많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우리가 약간 쓰는 표현 중에 뭐 독거노인 약간 그렇죠.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죠.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시골에는 많이 계시니까. 많이 계시고 어. 근데 이제 전화는 열려져 있고 근데 이제 가족들 특히 또 뭐 자녀분들이 저 지방 아니 그러니까 뭐 바깥에 계시고 서울이나 아니면 도시에 계시고 자주 전화 드리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오는 전화가 그게 그게 뭐 문자나 예. 근데 주로 이제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조금 찜찜해도 받는 거예요. 예. 받다 보니까 여러 말을 뭐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혹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게 불행한 형태인데 예. 그래서 그런 거죠. 무조건 끊으시라. 저도 저희 어머니나 뭐 저기 아시는 어르신들한테
좀 이상하면 다 끊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전화가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실 뭐 안 속으면 되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속게 되는 이게 이제 노인층들이 보이스 바로 돈 달라고 하지 않잖아. 아 그렇죠. 예를 당연히 들면 누가 약간 이제 이 사람의 심리적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친절함의 범죄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하게 접근하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홀로 사는 노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그런 정 그런 친절에 약간 뭔가 지금 이게 굶주리는 분들, 분들이 예. 계시니까 고픈 분들이죠. 예.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문자로 스미싱 같은 거는 잘 안 돼요. 안 보이잖아요. 글씨가 안 보이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뭐 보통 누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보이스피싱이 말 그대로 전화 사기가 되는 거는 문자 사기는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운 사람들 이렇게 해서 편집장 얘기한 대로 그리고 예를 들면 전화해가지고 바로 딸 아들이면 그 목소리를 아니까 그렇죠. 딸 아들이 사고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하는 거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요번에 이제 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노인들 대상으로 지원금을 뭐 준다. 뭐 처음에는 몇만 원. 그럼 그건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연금 노령연금도 몇십만 원 받는데 그러다 보면 또 뭐 저 인적 사항 얘기 그러다 보면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친밀함의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범죄입니다라고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데 모이십시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네. 나 이런 거 왔는데 이건 그러면 뭐야? 이게 뭐 이런- 범죄입니다라고 이게 뭐 삭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도 없으니까 각 집에 홀로 있다가 당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마을회관 같은데 이장한테라도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시대는 더 극심하게 그 뒤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는 그래서 이제 좀 늘어나고 있다. 예. 이렇게 분석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피해 액수도 줄었고 숫자도 많이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전체 피해 연령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서 늘어나고 있죠. 재작년에는 한 25% 정도였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중에서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7%, 38%, 그렇죠. 많이 10% 올라가죠.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 중에 4명은 노인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피해자 중에. 네. 그리고 나이를 연령을 조금 더 올리면 더 퍼센트가 확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70, 아예 뭐 예. 80대 내버리는 분들은 이제 전화나 이런 부분들이 거동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은데 6, 7 그죠. 여기 요 정도잖아요. 애매한 나이, 애매한 연세에서 많이 당하는. 그러니까 뭐 80 이상, 90 넘어가시는 분은 아예 뭐 전화를 받지 못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그래서 예를 이게 들면 20, 30대나 뭐 40대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뭐 TV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계속 위험성을 알리기도 하고 문자로도 또 알려주잖아요. 은행에서도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통해서 약간 뭐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건데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범죄는 개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강화가 되나? 결국은 이게 일정 정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접촉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끊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별대로 케이스대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무조건 끊으십시오라고 보통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아니면 뭐 좀 많이 완화됐으니까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뭐 수시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방문해서 이장이나 아니면 동장이 이런 사람들이 방문해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이런 사람 방문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예, 참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쟁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게 되면 이렇게 칼싸움을 하게 되면 칼이 잘리고 뭐 이런 거 보면 잔인하잖아. 그 총을 맞으면 피 흘리고 잔인하잖아. 근데 잔인하지만 이런 전쟁의 이 참혹함들은 오히려 칼이나 총이 아니라
폭탄을 쏴버리고 마치 그 뭐 비디오 게임 하듯이 훨씬 더 피해가 크고 훨씬 더 잔혹하잖아. 그런데 바로 자기 눈앞에서 피 튀기거나 이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범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한다거나 강도를 한다거나 이건 바로 직접적인 대면인데 이거는 전혀 안 보이는 데에서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범죄자의 사기. 이 심리 이건 뭘까 진짜. 그 비대면 범죄 같은 예. 형태의 보이스피싱 같은 비대면 범죄 사기 같은 죄책감도 없을 거 아니야. 여러분 물건을 훔치게 되면 직접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 내가 이제 범죄를 시작하는구나라는 이게 자기 심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전화하고 내가 어제 지난 며칠 전에 저도 당했던 그 전화를 보니까 아주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그렇죠. 전화를 받더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뭔가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느낄까? 근데 그거를 느끼게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텔러들을 그런 사람들을 또 교육해 갖고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분업화된 구성 요소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조직 범죄입니다. 예. 즉 실제로 이득을 얻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나머지는 다 실행자입니다. 즉 말하자면 전화를 거는 것도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 현금 수거책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알바생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가 뭘 하는지를 어렴풋이는 아는데 범죄에 대한 인식은 없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 보면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알바인 줄 알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범죄 의식이 또 없고 또는 범죄라는 것도 잘 자각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갈수록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조직 범죄 그리고 조직화된 범죄들에서 범죄의 대응을 개개의 촉수 중간 실행자에 집중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범죄 대응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뱀의 대가리 이게 주로 이제 기획자들을 진짜 철저하게 잡아내는 수사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현대 범죄 예방의 추세의 이게 현대 사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버튼으로 폭탄 던지는 미사일 쏘는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어떤 심리 뭐 몸이 건조하고 드라이게 해버리는 거고 전화하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걸 바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사 형사 사법 시스템은 예. 실제 촉수와 실행자를 검거하고 대응하는 것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 대응은 되지만 그 이상의 근본적인 대응은 안 되고 있어요. 예. 사실 보이스피싱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맨 위에 있는 실제의 기획자를 잡는데 우리의 수사사법 당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다단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가리를 조지잖아. 그렇죠. 세게 조지잖아. 네. 주수도라든가 이런 조이팔 이런 것들을 목을 치려고 하는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잘 못 찾는 거지 또 사실은. 그것도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거는 분명히 보이스피싱의 맨 위에 있는 대가리들은 실제로는 조이팔이나 주수도 같은 애들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까지 수사사법 역량이 치고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수사사법 시스템에도 이런 사기 전담 범죄 대응 팀이라든가 아니면 부서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잡범들만 잡다가는 수사 역량은 수사 역량대로 소모가 되고 실제로는 효과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보이스피싱이 범죄가 문제가 된 게 벌써 거의 한 10년이 넘을 10년이 겁니다. 넘었죠. 그런데도 그 액수는 조금은 줄었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러면 국가의 수사사법 대응 역량이라는 건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 조작 같은 경우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있느냐? 그것도 미비하잖아요. 근데 주가 조작해서 먹고 튀는 애들은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모든 범죄가 다 마찬가지인 거고 특히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타겟팅이 재벌들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재벌들이
얘들은 재벌들 이 새끼들은 다 걸리는 게 뭐냐면 도박이나 이런 데 걸리지. 그렇죠. 걔는 경제 범죄에 뭐 피해를 받았다 이런 건 못 봤어. 얘들은 가해자이지. 오히려 가해자죠. 근데 보이스피싱은 전부 다 철저하게 예. 이 을들이나 서민들이나 소수 힘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 하는 대상으로 거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죄질로 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더 죄질, 악질적인, 더 안 좋은 예. 죄질인 거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연령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사람, 취약한 계급 계층적으로도 취약한 사람, 지역적으로도 시골에 있는 사람. 이 새끼들 심지어 나도 당할 뻔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 편집장한테. 예. 일본은 노인에 대한 보이스피싱이 있겠습니까? 그거 없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있죠. 어. 근데 어. 훨씬 적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의 숫자와 일본의 사기 범죄 숫자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훨씬 세다는 거죠. 네, 사기 범죄.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이유가 뭐지? 국가의 수사 역량이라든가 수사의 집중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게 그 국가 수사 총 역량, 예. 총 수사 역량이라고 예.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가? 그렇죠. 어. 국가수사 총역량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뭔가 이제 그 기업을 때려잡고 하는 거 이런 거에 해서 크게 역량이 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액수가 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본은 액수는 적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을 소수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얘가 저 자랑 뭐 좀 이렇게 좀 좋게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것도 네, 해야지. 그냥 무슨 말하자면 뭘- 그래서 그럼, 국가수사 총량이라는 것은 액수라든가 규모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피해 대상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대형 범죄자들은 이 새끼들은 잘 안 잡히니까 이걸 징벌하는 정의의 문제에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또 이 피해 대상이 네. 그냥 취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정의하는 그렇죠. 것도 그럼 정의의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편집장은 그 두 개를 선택해야 될 때.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반반 치킨 하듯이 반반 안 돼? 대한민국은 거대 악을 소탕하는 것에 중심을 뒀던 거고 국가 중심에 일본 같은 데는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집중됐던 거예요. 그럼 뭐가 정의냐? 물론 당연히 둘 다 해야지. 근데 국가 수사 역량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 뭐에 더 중점을 둬야지 그 사회가 더 정의롭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는 가해자, 네. 범죄자의 측면에서 센 놈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파급 효과라는 게 이게 있는 거고. 낙수 효과가 있다 또한 이거잖아요. 이거고 하나는 네. 하나는 또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네. 또 피해자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죠. 공략하는 소수인, 예. 이 치졸한 놈들 네. 이런 놈들 쳐야 된다. 네. 내가 볼 때는 반반 치킨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인식이 사회적인 논쟁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포션을 둬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집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 사회나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재벌들이나 센 놈들에 대한 범죄를 때려잡는 비율은 떨어지더라고 한국. 그렇죠. 한국에 예, 비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약간 그렇죠. 차이는 예. 오히려 그런 노인들 대상으로 하거나 약자들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어떤 이 수사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거꾸로 보게 되면 센 놈들에 대한 수사 역량은 한국에 비해서 취약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둘 다 해야 될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반반 치킨으로 갑시다. 짬짜로 짬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사라든가 국가 수사 역량이라든가 뭐 이런 정의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거는 심각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악을 두들겨 잡는 특수부 검사들이 잘한다. 박수 치죠. 좋죠. 그 권력자들을 잡고 부패한 정치인 잡는 거 좋죠. 걔들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힘이 약한 표로 뭔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한 이런 사람들한테도 정의가 늘 실현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아유, 당연히 국가라는 것이 해야 되는 그건 거예요. 당연한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비중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판단들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제 말이 또 맞죠. 아니 그 공장님 말씀하시는 거고 다만 네. 그게 거꾸로는 거죠. 예를 들면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좀 많이 이렇게 했어. 그 윗대가리 있는 놈들은 큰 범죄를 저지른 놈들 위에서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아, 새끼들 쪼잔하게 그냥 이렇게 해쳐먹네. 저기들은 크게 주가 조작 한번 해가지고 몇천억 땡기고 뭐 이런 거 또 이런 건 또 볼 수가 없잖아. 예를 들면. 그렇죠. 하여튼 뭐 고민이 많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대응하는데 고민도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관련돼서 또 범죄 중 하나가 지금 경제 범죄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게 사실 궁금했어.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저기 그 어디야 저 우리은행인가 은행 직원이 네. 이제 수백억을 또 횡령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야 거기 이 임플란트 하는 데 있잖아요. 오스템, 오스원. 오스템, 거기도 오스템, 또 오스템. 직원 하나가 네. 몇십억인가 몇백억. 아니에요.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pension 보잖아요. 예. 이걸 다 어디다 썼을까? 그러니까 횡령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에게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 처벌받잖아. 근데 문제는 사람은 처벌받는데 그 돈은 다 회수가 되는 건가? 아. 근데 이게 대검찰 궁금하더라고. 대검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4.8%만 회수가 됩니다. 전체 액수. 1,000억 저질렀으면 예, 48억 정도. 이건 대검찰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물론 실제로. 물론 그 사람들은 다 뭐 흥청망청 썼다고 해버리겠지만 진짜 그런가? 그래서 그게 이제 기사로 난 게 그거죠. 예,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예를 들어보죠. 우리은행의 그 사람이 수백억, 600억이 넘습니다. 634억입니다. 그것을 횡령을 해서 빼돌렸어요. 근데 얘가 빼돌려서 너 어디 썼냐 그랬더니 파생 상품에 파생 상품을 해서 다 말아먹었습니다라고 주식 투자했다가 당하기가 뭐 아니 주식이 아니야. 주식은 눈에 보이잖아요.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2차, 3차 상품이에요. 그게 어디로 돈이 흘러가서 어떻게 이게 소화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품. 상장된 것도 아니고 예, 바깥에서. 파생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선물의 선물이에요. 네. 이런 거고 또는 이제 얘 동생 둘이 100억짜리 두 개를 호주 뉴질랜드에 저 골프장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골프장이 망했다고 파산해서 돈이 없어졌다고 해요. 보통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호주의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걔네들이 망해서 사라졌어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검찰이 가서 거기 가서 이게 실제로 제대로 망한 겁니까? 고의도산 아닙니까? 이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사할 권한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100억은 어떻게 그냥 짜고 가짜 페이퍼 컴퍼니 회사에 두고 던져놓고 해가 고의도산시키고 빼돌렸어.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환수액이 4.8%밖에 안 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질렀어. 100억을 해먹었어. 그리고 100억 정도면 아마 징역 한 8년 10년 받을 걸요 아마. 많으면 15년 받죠. 예. 그러다 좀 줄어들겠지. 네. 10년 살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은 네. 가족들이나 네.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저 외국 나가서 살고 그렇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면 그 100억 주는데 10년 살 수 있어. 보통 가장 취약한 데가 뭐냐면 새마을 금고, 저축은행. 그러니까 이제 제2 금융권, 3금융권 같은 데는 취업이나 이런 데 대부분 연줄로 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예. 대충 무슨 뭐 신뢰를 얻게 되면 무슨 총무나 이런 데 넣게 되면 이 돈을 20억, 30억 나중에 보니까 100억이 빼돌렸네. 나중에 그 여직원 하나 뒤집어 쓰고 왔는데 나머지는 그 돈을 어디로 빼돌는지 몰라. 이게 다 이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액수의 4.8%밖에 환수가 안 되고 있고 것에는 벌금과 추징금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벌금밖에 안 때렸는데 이제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 한 것의 환수. 근데 문제는 형량을 다 살고 나와도 추징금 누가 제일 안 내고 있었다가 죽었습니까? 전두환. 그래도 환수가 안 됐어요. 전체 환수 액수의 10%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횡령을 수백억 했던 애가 있었어요. 그 사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법인에 대한 횡령인데 그러면 이 법인이 이 개인한테 너 갚아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죠?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고. 근데 문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나 없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 나 몸으로 때울게. 네. 하면은 이게 소송이 되느냐? 문제는 법인에서 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쉬쉬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자기들이 관리 잘못해 갖고 빵꾸가 났으니까 주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해결하거나. 조직의 또 회사의 신뢰도 사회적 신뢰도 떨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니까 실제로 얼마가 빵꾸 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크게 터진 게 오스템인 거예요.
오스템의 그 재무부장이란 걔가 재무부장인데 얘는 회사 그 오너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무슨 도장을 찍고 해야 되든 아무도 커트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근데 오스템이라는 게 상장 회사인 거예요. 그 오너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로 그 회사는 주주들의 회사였던 거예요. 이런 제대로 아니, 뭐 된 주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에 있었던 직원들이나 한 그렇죠. 방에 날벼락 맞은 거 아니야. 그렇죠. 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고 다 날아가고 휴지 조각되고 날아갔는데 실제로 회수된 거는 반밖에 안 돼. 예. 나머지 몇백억은 사라져 버렸어. 왜? 뭐냐 배짜라 어디 있다. 이런 식이 이게 됐는데도 이거를 이 대주주라든가 이런 사람 법인에서 제대로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지도 않아. 왜?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이게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일일이 다 검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검사하다 보면 노출이 돼 버려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그래서 그냥 대충 묻고 넘어가요.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가가 세금으로 보존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나오는 많은 은행의 문제들은 사실 다 세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백억을 했고 수십억 처먹어도 은행이 결손 처리해 버려요. 근데 그 결손은 누가 뒤집어 쓰느냐? 당연히 예금주들이나 다 그러겠지. 국민들이지. 국민이 뒤집어 쓰는 또 거죠.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거니까 되는 거죠. 또 정부가 되는 거.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 뭐 저는 제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 뭐냐면 이제 이게 군수 쪽인데 이 육군 상사인가 한 20, 30년 된 이 상사야.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보면 군대에서의 그 유류 담당, 그렇죠. 기름 담당. 이 사람이 우리 그때 젊었을 때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기름 탱크 옆에 있는 담벼락에 땅굴을 파가지고 기름을 빼가지고 이제 판 거야. 그렇죠. 근데 걸렸어요.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조금씩 아니라 옆에 그냥 그 탱크로를 갖다 놓고 그렇죠. 그래 뺐대. 그래가지고 파이프를 연기라고 뺐겠죠.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징역이 10몇 년인가 15년인가 받은 거야. 그 사람의 약간 한 말이 그래 뭐 내가 몸으로 때우고 내 새끼 내 마누라는 어디죠 외국 나가서 잘 살면 됐지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한 아니 건데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걔가 빼먹은 게 한 수십억 될 겁니다. 기름값이 뭐 장난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추징을 해야 되는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겠어요. 못한 거겠지. 안 하기도 하고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보통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걸 돈을? 왜냐하면 보통 비싼 변호사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변호사들이 여러 건수를 물어갖고 그 추징액을 낮춰버립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로펌 애들의 수법인데 그걸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빼돌린 걸 나중에 보통 이 정도라면 10년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통 가석방돼서 한 7, 8년에 나옵니다. 그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을 빼돌렸으면 가족들은 어디 뭐 이혼하고 외국 나가 있고 그렇죠. 자기는 감옥 살고 이제 지질이 힘들게 사는 척하겠지. 척하고 이제 자기 다른 가족들은 또 이제 살고 이러다가 한 5, 6년 지나서 사회의 감시눈이 이렇게 약간 이제 약화되면 또 쓱 빠져서 또 합류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기사도 마찬가지고. 왜 근데 우리의 시스템은 그걸 허용을 하느냐? 왜 허용을 하느냐?에 대한 기사는 그 내용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모르죠. 이 법이 제정될 때 이 범죄 수익 추징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벌의 상속의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이놈들이 사실은 고위 공직자 이런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빼돌리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징치할 방법을 결여시켜 버린 거예요. 애초에. 설마. 진짜 그럽니다. 설마 너무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신이 조장해도 상관없지만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군사 정권 때 이미 그런 방식으로 재벌들이나 이런 애들이 빼먹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관례가 돼갖고 속된 말로 그래서 안민석 의원인가 한 사람은 저기 어디냐 최순실 저기 스위스 제네바에 뭐 몇 조 있다고 지금 그거는 뭐. 그러니까 거기서 등장하는 게 항상 스위스잖아. 스위스 은행. 근데 그거는 너무 과한 거고 실제로 재벌 2, 3세들이라든가 가진 자들이 상당 부분 빼돌려 갖고 뭐 편법 상속했다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이건희 이재용의 뭐 차용도 주식은 우리 너무 다 아는 거고 다 그래서 국가가 알아서 봐준 거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하면은 이재용이는 이건희 그 삼성 상속 못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의 법의 정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3, 4세로의 재벌의 승계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대부분 되면서 이제 범죄수익 환수법이 일정도 생기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바꿔야지 실제로 횡령해서 빼먹고 도망가는 놈들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왜 주식시장이 투명하지 않다고 하면은 상장 기업 자체 재무가 공개가 안 돼요. 오너놈들이 어떤 사기를 쳤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고 당하는 거는 개미들이 당하는 거예요. 왜? 이 회사에서 재무 제표라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얼마나 빼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 맞고 그러다가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그거에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아니 저는 이제 이런 뭐 아주 크게 해먹는 놈들 있잖아요. 그거는 크게 해먹는 거는 은행이든 이게 수백억 단위라거나 아까 오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내에서의 감사 제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두고 있는 거고 기업 내부의 어떤 지배 구조 이런 문제라는 게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거죠. 보니까 삼성은 그래도 자기 내부 시스템에서 잡아냈더만. 그리고 나서 형사 고발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거고. 그래도 환수 못했어요.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도 마지막에는 자기 시스템 내에서 일단 그걸 잡아는 내잖아. 그렇죠. 근데 다른 데는 다 이미 터지고 나서 예. 확인된 거잖아요. 이런 확인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경제 범죄가 결국 이게 참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기에 그냥 그 한탕주의 있잖아요. 그냥 몸으로 좀 때우고 어차피 이거 범죄인데 몸으로 이거 이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의 총량과 내가 누릴 혜택의 총량을 비교를 해서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저지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의 형벌책에는 예. 고통의 총량을 늘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봐도 그런 거죠. 그 이익을 확 줄여야죠. 그 반드시 환수된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요. 이게 고통의 양보다 혜택의 양이 적은데도 있던 게 예전에는 뭐냐면 그 대표적으로 매열이잖아요. 그렇죠. 헌혈하면 돈을 받고 고통의 양이 더 커 힘들어. 돈은 그 받아봤자 5만 원 이렇게 받는 건데도 그게 많았고 지금 많이 단속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그 우리가 했지만 보이스피싱 알바하는 것들도 사실 이거 걸리면 이거 지가 그 알바비 하루에 한 1, 20만 원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징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듯이 지금 횡령범죄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하셨던 고통의 총량을 늘려야 된다. 확실하게 징벌하고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아 느낌이. 왜? 취직도 힘들고 일자리도 힘들고 안정적인 삶도 힘든 그러니까 상황에서 범죄의 총량을 늘리게 되죠. 그런 형태. 그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통의 영역, 형량을 늘리고 실제 확실히 처벌하는 거. 그 방법도 하나가 있고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반드시 환수해서 이게 한다는 것을 불로소득, 불로혜택, 범죄로 인한 불로혜택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너무나도 구멍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범죄를 환수해서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예. 부서가 없어요. 지금 있는 데라고 해봤자 검찰청, 대검찰청에 일부 부서가 있는데 부장검사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보직이 바뀔 때마다 계속 움직이고요. 예. 경찰도 그렇게 환수하게 된 게 한 2년 3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이 전문 기술이 없어요. 예, 기껏해야 이제 이번에 회계사 좀 채용해갖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국가 범죄수익 환수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누구죠? 이전에 대검찰청 그 검사장이었던 누구죠? 이 김호수 전에 검찰총장이었던. 아니 그 문무일 문무일도 얘기했던 거예요. 저 윤석열 전에 했던 문무일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들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의 이 범죄수익 환수의 역량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경찰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은 지금처럼 횡령금의 4.8%밖에 환수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범죄의 특징은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폭력이라 이거는 신체적 어떤 폭력이기 때문에 신체형으로 갈 수 있어. 구금한다거나 아니 경제적
이걸 목적으로 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이익 자체를 차단해야 소멸시켜야 돼요. 되는 그렇죠. 소멸시켜야 그래야 되는 되는 건데. 그래서 연관되는 게 이제 지금 우리은행처럼 파생 상품의 부분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 파생 상품을 추적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수십억을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손실 봤어요라고 땡 끝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갔는가 제재 추적을 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이런 금융업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들은 생각을 한 게 여기 파생 상품 쪽으로 돌려서 손실 보게 만들라고 쫑치면은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 보험 살인에는 꼭 보험 업계가 끼어 있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경제 범죄에는 주식 범죄에는 꼭 그런 뭐 정권회사 출신들이 끼어 있고, 꼬여 있죠.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이런 거듯이. 우리은행의 걔도 예. 우리은행 관련된 그 부서가 공범으로 입건돼서 지금 처벌받고 수사받고 지금 재판 대기 중이에요. 반드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노인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그다음 횡령 범죄에서의 범죄 수익의 환수의 미미함 뭐 이런 부분들 좀 짚어봤고요. 뭐 선거 이야기도 좀 하시죠. 예. 뭐 선거 이야기는 뭐 벌써 지금 3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온갖 분석들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분석에 대해서 덧붙일 이야기는 없고 그쵸,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건 뭐 김동연은 얼추 가까스로 붙는다고 잠깐 뭐 말씀드렸었고, 우리 비슷하게 봤죠. 네, 비슷하게 맞고 뭐 이재명은 뭐 설마 떨어지겠냐, 설마 뭐 떨어지겠냐 정도까지는 했는데 저는 뭐 호남만 생각하고 나머진 다 작살날 거라 생각했는데 작살 났잖아. 제주도 하나. 제주도는 원래부터 더블로 그런가요? 이기고 예,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내석은 무조건 안정이라고 그러니까 봤던 거고. 4+3이 된 거고 나머지는 뭐 예.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양승조라든가 아니면 뭐 이광재? 뭐 이광재도 많이 붙었는데 이거 세종 그러니까 양승조랑 세종 두 개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선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 강원도에 그 김진태 띄워준 게 우리 김어준 선수 아니야? 그게 제가 그래서 좀 답답한 게 뉴스공장에 고정으로 오래 나왔지. 오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김진태 같이 입이 그런 사람을 김어준이 그 뉴스공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기 생각은 그런 생각했죠. 김진태를 여기에서 말시키게 하면은 뭔가 좀 이 그 미천도 드러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김진태도 서울 법대 나온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이제 지방 같은데 뭐 다 지방이지만 내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비슷비슷하면은. 근데 사실 그 뉴스공장이라는 게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데 김진태가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광재가 아무리 그 강원도에서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될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은 비슷한 쟁점이 없는 데에서 인지도 싸움이라고 하면은 하여튼 많이 키워줬어 결과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그 김진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꼴통 이미지잖아. 네. 약간 또라이 꼴통의 이미지를 희석시켜 버렸어요. 희석시켜주고 오히려. 인지도 올려주고. 그래서 야. 참 예. 그리고 예. 이게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보는데 예. 옛날에 그 친이계의 퇴물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뭐 자유한국당 아니면 한나라당 그쪽에 친이계의 퇴물들이 대거 급을 낮춰갖고 지초단체장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사실은 이런 조직 계보가 없는 대통령이 있어서의 어떤 인적 구성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쭉 보다 보니까 특히 옛날 친이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서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한 5가지 정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제가 첫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의 대표 선수였던 넘버 1, 2였던 이재명, 송영길의 성적표
뭐 이재명은 당선은 되겠지만 이미 이제 보면 당선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상처를 그렇죠. 크게 입었던 거고 송영길은 뭐 그냥 거의 이제 뭐 재기불능의 상태까지 치명타를 입었던 거죠. 표차도 그렇게 나오고 이게 첫 번째였고 상당히 많죠. 두 번째가 이제 광역단체장 성적표였는데 저는 10대 7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거 봤는데 훨씬 표차가 컸죠. 그렇죠. 근데 광역단체장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이제 거의 뭐 수도권에서는 이게 광역단체장만큼의 차이가 났더라고요. 뭐 서울은 구청장 1대 24에서 1위였던 국힘이 지금 뭐 17대 8. 10대 8이 됐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 전에는 두 곳 네. 2대 29에서 지금 거꾸로 22대 9가 돼버렸고 인천도 뭐 거의 그렇게 바뀌어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게 참 이게 국민들이 진짜 이 민주당에 대한 뭔가 이 엄중한 심판이죠. 응징 투표를 했구나라는 엄중한 심판이죠. 생각이 그거는 뭐 누가 분석해도 이 부분에 대한 뭐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중요한 게 국힘의 호남에서의 정당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호남에서는 2당을 차지했던 게 무조건 호남은 1당은 절대다수당은 민주당이잖아요. 2당을 차지했던 게 주로 진보정당 계통이야. 예전에는 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지금은 정의당이었는데 전남 전북 다 보면 이제 이게 국힘이 돼버린 거야. 2당이. 그리고 광주시장, 전북도지사, 전남지사 전부 다 15%를 넘겼잖아요. 이건 이게 거의 이제 완전히 절대 성역의 한 그렇죠. 귀퉁이가 허물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가 정의당의 성적. 약간 처참하죠 여기도. 진보당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평가가 아니, 일부 뭐, 신문에서 나왔어요. 뭐 진보당 비교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여튼 언론의 뭐 평가 나왔어요. 처참하게 몰락했고 이유가 뭘까 하여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뉴페이스가 누구겠냐 했을 때 우리가 지목했던 게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의 운명과 김동연 정도일 거다. 이재명은 아마 살아남더라도 상당한 이게 보면 타격을 입을 거고 저기 국힘에서는 안철수와 김은혜 정도일 거다. 근데 안철수는 이제 살아왔으니까 봐야겠죠. 이제 근데 김은혜는 저도 아마 아직은 얘는 뭐 일정한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남았다고 상당히, 봐야겠죠. 김은혜 정도.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저기 정의당에서도 누가 뉴페이스가 그래도 떠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너무 약간, 처참하게. 저조한 성적이었던 거죠. 이게 5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체적인 선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이 참패를 당했을까요? 뭐 언론에서는 오만했다. 주제를 몰랐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있지만은 자기 계획에 실패했다. 저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자기 계획에 실패했기 때문에 뭐 결과는 뭐 뻔한 거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보통 코로나 국면에서도 특히 위험한 게 뭡니까 이게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게 상당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국힘, 정의당 다 기저질환이 있는 거야. 기저질환이 있다가 이제 어떤 상황들 오면서 이게 기저질환이 위기로 가는 거고 그렇죠. 또는 위기를 극복하고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기저질환이 뭐냐 이게 뭐 다 알잖아요. 내로남불병 그렇죠. 또는 선민의식병 자기들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자기들의 반대하게 되면 반개혁 수구 보수로 찍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도 막판에 이렇게 쭉 밀어붙이면서 이게 마치 그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꾸 뭔가 언밸런스한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 진짜 내로남불이구나. 진짜 얘들이 이거 한번 이걸 해야겠다라는 이 응징의 표가 이렇게 간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그러면 국힘의 기저질환은 뭘까? 국민의힘의 기저질환은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탄핵 또는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들만의 정당. 우리들의 정당이 아니라 그들만의 정당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거기에다가 수구적이고 뭐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져 오는 그 원죄잖아요. 이런 기저질환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기저질환들을 얘들은 일정하게 약간 뭐라고 하죠? 그게 단기적으로 이게
포장만 바꾼 것인지 일정 정도 개선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기저질환에 발목이 잡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죠. 기저질환이 치료가 된 건 아닌데 예. 약간 비껴갔다.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기저질환과 뭔가가 돼서 악화가 된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민주당은 그 내로남불이나 선민의식과 같은 기저질환과 지금 이 행태가 맞물리면서 이제 악화가 된 거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사망하게 된 거죠. 예. 뭐 정의당의 기저질환은 뭘까요? 정의당의 기저질환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직력이 많이 약화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의 힘이 약한 데다가 저는 그게 제1 기저질환이라 보지 않고 제2 기저질환이라 보는데 정의당의 제1 기저질환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비전과 색깔과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그때 국민의힘과 정의당 사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그때 판단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자기 비전과 전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 민주당에 약간 따라가다가 너무 많이 따라가게 되면 약간 거리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범위의 위성의 의미.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래서 이미지. 이중대란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중대란 표현을 제가 굳이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제가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민주당의 자장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받는 그러니까 자기의 독자적인 비전과 전망이 그렇죠. 없는 게 기저질환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본중대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가 국민들이 심판하는데 민주당 심판하겠는데 왜 유사정당한테 표를 주겠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당도 같이 더 엄중하게. 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보당이 비껴간. 전 비껴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당,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의당하고 민주당의 색깔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 지켜보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진보당은 잘 몰라. 모르죠. 잘 모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회초리를 때리는데 이 회초리의 대상에 들어가진 않았던 비껴간 거지. 거죠. 비껴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비껴간 거죠 말하자면. 예. 이게 어떤 비극이지만은 예, 그런 측면에다가 플러스 진보 정당 단위로 보라는 닉네임을 통해서 진보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석기, 통진당 이런 것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일정 정도 부각이 안 됐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희석이 되었죠. 희석이 돼 버렸어요. 희석이 되면서 또 정의당에 비해서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조직력과 보병들은 세거든요. 소수 정예들. 그러니까 진보 정당 단위로 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과거의 약간 약점들을 희석시키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조직력과 활동 경험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회초리의 대상으로는 아직 정의당 정도의 국민들에게 저거 정의당 저 뭐하는 놈들이야 민주당 따라다니는 놈들 아니야 이런 이미지는 또 약간 약화되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올라간 것이지 내가 볼 때 요새 언론에서 무슨 정의당은 뭐가 없고 진보당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그 언론의 꼴값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아니 무슨 제가 볼 때는 정의당에 대한 어떤 요만큼의 관심도 없다가 성적표 나오니까 9석 기초 여기 21석 이걸 딱 수치로 비교하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무슨 그건. 선정주의 내지는 얄팍한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동의하기 힘들다. 기사를 쓰기 위한 기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 비전과 노선 예를 들면 금수환박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구조에서 약간 금수환박이 민주당이 너무 세게 나가니까 거기서 한 발짝 정도 떨어져 있었어.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정도의 이미지로는 왜 누군 독립적인 정당이냐 이런 이미지가 제가 볼 때 없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독립 정당은요 이 양당이라든가 이런 강한 당들에서는 자기 색깔이 없으면 유지를 못해요. 그 유지하려는 방법은 뭐냐면 안철수 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2012년에는 민주당에 붙었다가 2022년에는 국힘에 붙었다가 확실히 중요한 거는 자기만 살아남으면 돼. 그렇죠. 세력의 의미가 없어. 안철수 세력이라는 건 없잖아요. 안철수만 있는 거지. 것이지. 예. 근데 그 정의당은 심상정당이 아니거든. 뭐 정의당 또는 민주공당이 진보정당이 세력으로 살아남으려면 지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 프랑스 같은 데에서 극우 정당들 있잖아요. 르펜 같은. 르펜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 이런 애들은 20년째 자기 주장만 해. 물론 거기에 선거제도 때문에 못 떠오르고 있지만 거기 그래서 무조건 정당 지지율에서 넘버 1, 2야. 그렇죠. 얘들은 이쪽 중도 보수도 아니고 중도 진보도 아닌 자기 칼로 20년을 버텨온 거예요. 물론 그 버티는 과정이 힘들고 고단하지. 근데 그런 것들의 힘을 저는 느껴지는 거고요. 하여튼 뭐 저는 자, 뭐 정의당 문제에서는
일단은 뭐 제가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이 안 보였다는 거.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지선 때 뭐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면 그거는 뭐 정의당 국회의원만 안 보는 게 아니라 저 민주당 그 180명 국회의원 압니까? 그게 기껏 아는 거야 이제 한 10명 정도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 민주당은 망한 거고 정의당도 그래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이라고 하는 네.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있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게 있고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금 아까 우리 수재 여러분님이 물어봤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지역구는 안 찍어줘도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주는 그 심리가 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도의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제도. 예를 들면 이전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1인 2표제잖아요. 지금 뭐 20대 30대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50대 이런 분들은 그전에는 1인 1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2표 하나는 지역구 하나는 정당 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게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라고 하는 게 진보 정당이 많이 누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효과는 끝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위성 정당으로 사실 무력화됐잖아요. 그렇죠. 중대 선거구제 이번에 5명까지 뽑는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민주당 3명 꼽아 국민의힘 3명 꼽아 여기에 또 이제 진보가 하나 끼어들어. 그러니까 5명이 된다고 진보가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약발은 떨어진다. 왜? 이 제도에 다 적응하거든. 이제는. 그렇죠. 이용하죠. 저도 고양시에 시의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민주당 가의 일에 가 일에 나 이렇게 되고 또 뭐지 저기 그 국민의힘 일에 가 일에 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제도가 이렇게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소수당 원래 소수당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맞습니다.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건데 이거는 이러면 이렇게 할 거면 의미가 없잖아. 예? 그렇잖아요. 아니 중대 선거구제 취지라고 하는 게 소수 정당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문호를 열어둔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소수 정당한테 자동방으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래도 중대선거구제의 의미라는 거 하는 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의회에 넣자고 하는 게 대의잖아요. 근데 자동방은 아니라니까. 자동방은 아닌데 야 그걸 뚫어내야지. 못 뚫어내고 자기들이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선거에서 기본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아 이건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심지어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요. 이게 얼마만큼까지 이 기존의 정당들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참 처절하게 하냐면요. 3인 선거구잖아. 그럼 둘 내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진보 정당에서 하나를 내. 그러니까 1-가나 2-가나 진보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가가 거기에 메인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선수잖아요. 2-가가 제일 중요한 선수잖아. 그런데 얘들은 이걸 바꿔버려요. 힘 있고 득표력 있는 사람을 2-나로 만드는 나로 바꾸는 1-나로 만드는 거야. 그 둘 다 들어가게. 그러니까 어디가 가게 되면 표가 있잖아요. 거의 1-가 10,000표, 1-나 15,000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딱 표를 분산시켜서 진보 정당들이 표를 많이 받았어. 9,000표를 받아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 탓할 수 없다 저는 그렇죠. 보는 거고. 저도 근데 그걸 뚫어낼 수 있는 힘.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표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분 중 하나가 우리 구로구의 김희서 의원 같은 분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1-가나, 한나라당 국힘 2-가나, 1-나는 제꼈어. 근데 2-가와 나가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에서는 10,000표 4,000표 표차가 나요. 가와 나가. 국힘은 거의 10,000표야. 그러니까 우리 김희선은 예를 들면 한 9,000표를 받은 거야.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형태가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중대 선거구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진보 정당 또는 소수 정당한테 뭔가 손실을 거다 됐다. 제도의 효과는 그 기존의 기성정당들도 활용하고 누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 하지만은 그 제도를 통해 또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거대 정당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게 편집장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두 번째는 지난번 총선 때도 약간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정의당 지지자들 내에서 약간 이제 이 기존의 어떤 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차마 자기 지역구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찍지도 못했어요. 이게 거의 한 몇십 년 된 금기잖아요. 87년 이후에 금기. 만약 금기 사항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전두환의 정당이야. 후예들 뭐 이렇게 광주의 가해자들이야. 이런 기억들이 워낙 강해요. 특히 강한 기억들이 40대 50대한테는 아무리 민주당 정부가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국힘은 못 찍었거든요. 그렇죠. 무효표를 만들지언정. 그렇죠. 백지 투표를 기권을 한 할 필요는. 근데 제 주변에 의외로 지금 국힘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어떤 뭐죠 대안 세력으로서 예전에는 정당 투표로 정의당이나 진보 정당을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힘을 찍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비판인데 정의당은 비판에 대한 세력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상화됐던 그렇죠. 시기가 온다. 이제는 그리고 많이-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구 민주당 찍었으면 정당 투표도 민주당 찍어요. 국힘도 찍고 정당도 찍어. 얘는 약간 색깔별로. 이 교체 투표하지 않아요. 예, 색깔별로 했었죠. 근데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는 무조건 7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 투표예요. 네. 근데 총선에서는 지역구와 정당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네. 근데 지방선거는 7개야.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로 가게 되면 하나로 가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게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 그럽니다. 예. 이 진보 정당도 이제는 자기 힘으로 반사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폭망을 했으면은 오히려 제로 네.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아까 이거 세 번째 정의당의 문제는 아까 진보 정당 단일 후보라는 게 당선권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보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뭐 진보당이 21명 되고 정의당은 9명밖에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당선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득표력을 보니까 진보 정당이 단일 후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의 지역구 득표력의 차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진보당이 많은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이 진보 정당의 어떤 통합 재편이라는 흐름들이 강화될 것 같다. 특히 진보당은 강하게 주장할 것 같다. 그렇죠. 왜? 이미 아까 진보당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어떤 국민들의 시선들을 희석시키는 의미에서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득표력에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정의당 후보들한테 별로 큰 도움이 안 됐어. 그렇죠. 왜냐하면 진보 단일 후보인데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정의당은 알아. 너 정의당이네. 예전엔 그래서 한 표를 준 게 아니라 지금 회초리를 더 넣게 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후보들은 그런 어떤 회초리 효과는 피해가는 거고 그런데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런데 이게 좀 딜레마예요. 이번 정의당에 그럼 정의당은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두 가지 진단을 했잖아요. 하나는 이게 노선과 비전과 어떤 색깔 인지가 불투명해지면 안 된다. 뚜렷해져야 된다. 특히 민주당하고 분명히 다른 정당이라는 색깔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하나의 방향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진보 단일 정당이 그래도 일정하게 이게 전진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또 이렇게 진보 정치의 어떤 재편을 가야 되고 저는 정의당 당명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있을 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는 까놓고 얘기하면 진보당의 칼라는 정의당보다 훨씬 더 친민주당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성정당 파동할 때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했던 데가 진보당이었던 거고 그렇죠. 정의당은 합류할 생각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를 뿐이지만 사람들은 진보당을 잘 모르죠. 국민들은 잘 모르죠. 아는 사람들은 걔네들이 더 옛날에 뭐죠? NL? 옛날에 더 민주당이 가까웠던 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잘 모르니. 잘 모르지. 왜냐하면 네. 진보 정당 단일 후보라고 그렇죠. 하니까 거기에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약간 이름도 다 보면 좀 뭐 색깔들도 있는 것 같고 희석되는 거니까 이런 효과는 진보당 후보들은 많이 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어디가 누렸냐면 노동운동이나 이쪽에서도 예전에는 그것도 진보 정당을 찍어야 되는데 어디를 찍어? 얘는 우리 동료 얘는 여기를 찍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편해졌거든. 노동자는 진보정당 단일 후보에게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과
민주당 국힘과는 분명히 정립되는 독립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자기 색깔, 자기 비전, 자기 노선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약간 상충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문제가 저는 이게 잘 이렇게 보면 적절하게 우리 아까 했던 짬짜 반반 치킨처럼 잘 버무려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인지가 정의당의 어떤 재기 또는 재활의 어떤 기준인 것 같다. 그리고 그까지 못 가더라도 제일 먼저는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저는 버렸으면 좋겠다. 그 무색무취한 그 이름이 정의당이 무슨 컬러가 있어요. 정의당이라는 컬러. 근데 오히려 민주당과의 한 지난 2년의 과정 속에서 민주당 주변 정당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져 버린 당명이다. 오염된 당명이다. 당명은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보 정치의 재편과 자기 노선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 또 그걸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문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나보고 혹시 비대위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웃기지 마. 정의당 장명은 날 주고 지금 정의당은 딴 거 가져가세요. 예. 정의당 당명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어? 정의로운 프로파일러야? 그러니까 나 주고 너네들은 진짜 노동 쪽으로 가든 아니면 녹색을 가든 그게 낫지 않아? 우리 저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정의당의 꼴빼미 정당이라는 이미지는 좀 과도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가치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가치는 우리는 전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그렇죠, 들면 뭐. 그건. 저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노동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어떤 의미, 대의 이걸 존중한다는 것과 노동운동 내에도 보면 양아치도 있고 약간 뭐 그럼요. 의용도 있어요. 거기는 그럼요. 그거는 잘 걸러내고 제대로 된 노동운동의 길을 가야 되지.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알잖아요. 그 입시비리라거나 입시비리가 아니고 무슨 비리지? 그 취업비리 취업비리. 이런 애들도 있는 거고 대놓고 보면 이제 사측 표현을 드는 의용도 있듯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방향은 우리가 수용해야 될 방향이지만 이 페미니즘 내에서도 편향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정정에 들어갈 때만 의미가 있지. 그게 아니면 저는 예.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경론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 이제 저는 사실 마지막 하나 하고 싶었던 얘기 나가실 거예요? 아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의 급진적인 스피커들에 대한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급진적인 스피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김어준 같은 막 사람들. 나가는 예, 스피커들. 예, 예.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반성. 예. 그러니까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예. 근데 그러면 본인들이라든가 본인들 집단이 그런 주장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라. 그러니까 반성을 하든 사과를 하든 뭘 하든.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은 사과 반성 없이 물타기를 해갖고 또 딴 이슈로 몰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민주당의 지금의 큰 병폐가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은 잠깐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사실은 제가 계속 문제 삼는 게 그런 거예요. 김어준 씨가 계속 김건희 뭐 여사든 씨든 뭐 가방이든 옷이든 문제 삼고 있어요. 계속 지금 문제가 삼는데 근데 지금 시기에 그게 그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좀 큰 줄기에서 본인이 역할을 할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매우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주제를 계속 편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써먹으면 버려. 역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 과감히 청산을 해야죠. 저는 이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병폐 중에 특히 민주당 병폐 중에서도 극단주의자들의 병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극단주의자는 원래 그래요. 왜? 왜냐하면 자기 반성이 없어. 항상 현상적으로 이용해 먹고 다시 돌아서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하셨으니까 정의당에 대해서 저는 아까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친노동운동
세력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그게 노동운동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조건 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내에서의 어떤 그 편향들과 잘못된 일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도 강화해야 되는데 과연 정의당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가 또는 더 나아가서 그런 노동자의 지지를 받을 만큼의 어떤 결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약간 저는 비판적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친페미니즘 정당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페미니즘 내에서 지나친 어떤 여성 분리주의 그러니까 성적 적대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페미니즘의 가치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여성과 남성의 특히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 임금 차별 이런 문제 또는 차별금지법을 그러니까 이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헌신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저는 페미니즘의 가치와 맞물려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그게 이제 이게 마치 이제 남성 여성을 적대화시켜 버리는 그런 일부 페미니즘 경향에 대해서 좀 자기 입장, 단호한 태도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이제 친생태, 친 기후 위기 대응 이런 문제들에 대한 칼라들도 여전히 조금 약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이 이야기도 별도의 한 주제일 수 있는데 일단 이번은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국힘, 민주당, 정의당의 성적표와 그 원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나름대로 조언 이런 정도로 오늘 네, 마무리되시죠. 주제는 마무리 좀 하고 네. 또 이어갈 수 있으면 또 휴일 집어서 좀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오늘 네. 3일 휴일의 첫 번째 날이라서 예, 제발 이번 연휴에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리고 저는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십시오. 휴일 잘 보내시고 비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내일쯤 비가 좀 와서 가물은 게 해소되고 산불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좀 촉촉해야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